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던지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기강회의의 민낯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서 어제 강제 출국 조치로 미국으로 떠난 신은미 씨와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황선 씨의 행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에서는 김일성 만수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한 김소연 박사입니다. 6.25 전쟁 당시 2살이던 김 박사의 운명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평양으로 가면서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의 사상자 수가 당초보다 많은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은 부상자들까지 포함된 숫자인데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3동을 집어삼킨 의정부 화재의 사상자 수가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숨진 26살 한경진 씨를 포함해 사망자 수는 4명. 하지만 부상자가 124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여 명이 중상을 입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 접근 문제 등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이 붙은 건물 4곳 중 3곳에 스프링클러 등 자체 진화 설비가 없었던 점이 대형 사고로 번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차 위로 여성분 뛰어내리다가 차 위로 뛰어내려서 다시 넘어지고 다치시고, 화재 난 건물 옆동 저희 쪽 건물은 경보기는 울렸고요. 그 옆에 동은 경보기가 안 울렸어요.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피해 주민들은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의정부 경희초등학교와 인근 찜질방으로 분산돼 머물고 있는 상황. 의정부시는 일단 부상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피해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제 조금 그 기간이 오버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좀 장기 한 달 정도 이상 되는 거주의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내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의 주인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과 연기로 숨진 사람을 빼고도 무려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연기 뒤에서 12명의 주민을 구해낸 슈퍼맨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불이 난 건물에 살던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휴일 아침 갑자기 번진 화염으로 평화롭던 아파트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시시각각 불길이 번져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건물 8층에 살고 있는 34살 진옥진 소방사. 바로 외투 걸치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기도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밑으로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옥상으로 같이 갔습니다. 진 소방사는 비번이어서 집에서 쉬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투철한 직업정신이 진 소방사를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진 소방사는 먼저 주민들을 옥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갔지만 연기가 더욱 거세지며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연기 올라오는 속도가 저희를 거의 앞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연기에 휩싸였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 소방사는 기지를 발휘해 바로 옆동 건물 옥상으로 판자를 연결해 주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진 소방사는 주민 12명을 무사히 피신시킨 뒤에야 병원으로 갔습니다. 독신인 진 소방사는 지난해 5월 임용돼 의정부 소방서에서 근무해온 새내기 소방관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기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전 수석의 사퇴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동정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영한 수석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올린 서류를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제거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 오전에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한 건 그만큼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전 수석은 사퇴 이유에 대해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미리 내부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런 독선이 어딨느냐며 예전부터 사퇴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김기춘 실장이 선임인 김 전 수석을 배제하고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더 긴밀히 논의해 소외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표만 어물쩍 수리할 일이 아닙니다.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당국의 강제 출국 결정에 따라 어젯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신 씨는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서울 출입국 관리본부의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해 신은미 씨는 정부 당국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 모국을 사랑하고요. 출입국 관리본부가 신 씨의 강제 출국을 결정한 것은 검찰이 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미국행에 오른 신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 당분간 아무런 활동 없이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 씨 측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리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입국 금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종북 콘서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신 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은 오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천공항에서는 황선 씨 등이 나와 신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이슈를 골라 집중 분석해보는 주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어제죠. 강제 출국을 명령을 받은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 씨를 황선 씨처럼 기소하지 않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게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이제 신은미 씨의 행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는 데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그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효과, 또 그 개인에 대한 개선 효과,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신은미 씨를 구속해서 한국 교도소에서 국비로 징역을 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을 본인의 국가인 미국으로 추방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그런 악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땐 더 유익하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강제 퇴거를 하기로 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면서 공항에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따릅니다. 순정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몸은 오늘 분명히 제 모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만은 우리 살아가는 제 모국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국 국무부가 그 종북 콘서트 논란이 된 신은미 씨를 한국 정부가 이제 강제 출국을 시키자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례적인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미국 예. 국무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국가보안법 7조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 유엔에서 계속 비판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에 있어서 특히 미국은 어떤 권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법감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예.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샤를리 앱도에서 그 살인 테러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선 신은미도 콘서트 할 때 폭발물 테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행히 이제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뭐 죽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맥락과는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미 대사관에서 신은미 씨를 만났어요. 그죠? 그 전에. 예. 그때도 그 국가보안법 7조로 만약에 신은미 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항의를 해야 되는 한미 관계에 마찰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찰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빨리 미국 가자 권유하려고 이제 만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몰랐던 건 아니고요. 이게 국제사회하고 7조 부분은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보 현실상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미국한테는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뭐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그 인터뷰, 그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에 대해서 북한이 협박을 하자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미국을 한 일이 있죠. 아니,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념 자체는 선진 국가에서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제3국의 국민이 미국에 들어가서 알카에다를 찬양하고 예. 9.11 테러를 찬양하고 참으로 잘했다고 하고 다니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사처벌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우리나라를 떠나시오.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신은미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신에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국토 내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국가 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추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다이어리와 책 5권가량을 검찰이 그 황선 씨의 책을 그 압수하면서 이 황선 씨 그 여러 가지 표현에서 이적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심지어 남한을 적지라고 표현한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황선 씨와 신은미 씨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은미 씨가 쓴 재미 동포 아줌마 평양에 가다 이 책을 보면은 북한의 군인들이 고난의 행군 기간에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잘 못 먹어서 제대로 키가 작다 이러한 사실적인 부분들도 덜어 섞여 있는데, 토크 콘서트는 같이 했지만 황선미 씨와 신은미 씨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황선은 누구나 알죠. 저 이석기 같은 예. 이념적이고 맹목적인 종북 인사입니다. 그래서 황선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없어요. 예. 워낙 저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황선의 이야기는 사회적인 악영향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지 아니까. 예. 문제는 신은미 씨는 잘 모르던 사람이고 체계적인 이념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황선만 했으면은 파급력이 적어서 신은미 씨를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악성으로 보면은 황선이 훨씬 악성 인물인데 예. 효과는 신은미가 더 큰 우리 사회에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모르고 찬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이제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선 씨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13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신은미 씨는 이제 강제 출국을 시켰는데요. 그 검찰은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황선 신은미와 함께 북한 미화 콘서트에 참석했던 임수경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임 의원의 반응을 국제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고 황선 씨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럼 임수경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예.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언론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 일단은 국회의원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예. 참석해서 인사한 걸로 검찰 조사 받아야 되고 뭐 3년 전에 트위터 리트윗한 걸로 그걸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하면은 예.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취약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예. 검찰 조사에는 응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글쎄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권력을 위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왜,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과 공권력의 권력을 위임하는가. 예.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권력의 남용이에요. 저는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충분히 응할 수는 있지만, 기자들한테만 얘기하고 저한테는 일체 얘기한 바가 없고, 우리 인터뷰에 나와서도 황선 씨나 신은미 씨의 그 콘서트. 아니, 저는 그분들하고 자꾸 같이 거론되고 같이 얘기되는 게 저는 그것도 적절하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이런저런 비난들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임 의원이 저희 방송에 바로 2%에 나와서 황선 신은미의 토크쇼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내용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생각이 있다는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행사를 반대했어요. 남북 경색을 풀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고 조계사에서만 참석을 잠깐 했다가 그 이후 토크쇼 행사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검찰의 소환 조사가 현직 의원 신분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임 의원한테 비난도 받고 이런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심하게 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임 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다 알려져 있어요. 공식 행사 비디오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3년 전에 있었고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데 이 부분을 제 느낌은 소환 조사는 참고인도 아니고 이제 피의자로 보는 것 같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3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지금 시기에 통진당 해산되고 지금 검찰이 좀 무리하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황선도 마찬가지예요. 황선은 아주 질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법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황선 같은 경우도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다 공개된 발언이에요. 증거인멸을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다 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99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언제는 99년에 쓴 책이면 그때 안 건드리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재판,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딱 알맞고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기소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걸 굳이 구속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7조
부분에 대해서 국제 그 인권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또 일고 들어서 소모적인 국가보안법 7조 논쟁이 우리 사회에 생길 수 있다. 검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검찰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찰 임수경에 대한 소환 조사는 좀 검찰이 과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좀 에피소드성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일요일 날 임수경 의원을 저희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옛날에 이 양반이 하태경 의원은 변절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이제 녹화 인터뷰에서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아주 그 질문은 제발 하지 말라 이래서 안 했는데 두 분이 혹시 운동권 시절에 잘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 뭐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임수경 씨,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바뀐 사람도 있고. 근데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 초기에 할 때하고 지난번 채널에 나왔을 때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선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임수경 방송을 봤을 때 임수경 변절했네 이럴 정도로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선하고 저하고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임수경 의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 있는 것 같고 또 진화할 수 있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걸 뭐 변절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황선처럼 여전히 저러고 다녀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자꾸 이제 시일이 흐르고 세상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것인데요. 이번 사안 청와대 출입기자인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도 함께 나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항명 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어제 아주 바로 즉각 수리를 했는데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걸 보면 청와대가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체말로 멘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집권 3년차 대통령이 스스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가장 중요한 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국정 동력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바로 전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최측근 참모 중에 한 사람인데 민정수석이 하는 일 자체가 뭐 감찰도 있고 인사 검증도 있지만 사실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최측근 참모에 어떻게 보면 초유 항명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 바로 토요일 오전에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데 민정수석 비서관들의 순환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3명, 다 1년도 못 채우고 3명이 낙마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민정수석의 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두 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사 문제로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인사라는 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누구냐 할 때는 이제 결국 민정수석이고 지금 이번의 경우도 사실 그 청와대 문건 파동에 있어가지고 그 결국 진원지가 민정수석실하고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실 소위 3인방 그쪽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김영한 수석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무슨 민정수석의 개개인의 무슨 성품에 따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청와대 문건이 유출돼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어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은 박지만 씨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그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갖다 바치고 또 이번에는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그 지시를 어기고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이 청와대가 조금 뭐 이 기강이 아주 뭐 엉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것도 국기문란이죠. 그 문건 유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국기문란인데 문제는
그 문건 유출 사건을 가지고 청와대가 그냥 돌파하려고 했어요. 아무런 쇄신 없이. 예.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 대통령께서 이걸 언론의 공세니 야당의 공세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대통령 리더십의 근본적인 문제가 확인된 건, 제가 여당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2의 국기문란이 일어났고, 예.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없으면 제3, 제4의 국기문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비서들 물갈아라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쇄신을 본인 스스로 보여주셔야 되고, 또 마침 내일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이번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장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을 쓸 때에는 우선 그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국가에 대한 충성, 그다음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그 조직이 나갈 바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자기가 바보가 되고 때로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희생이 돼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최근 일어난 청와대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자기 사적인 것만 추구한 적이 많고, 특히 이제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사임을 하시게 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서야 그렇긴 하지만 과연 그런 경우에 그 뒤에 닥쳐올 대통령의 부담이라든지 우리 국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번에 문건 유출 사건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민정수석을 좀 소위시킨 데 대한 그 김영한 수석의 불만이 표출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이제 이래서 김기춘 실장의 거취가 다시 한번 주목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바뀝니까? 뭐 바뀐다 안 바뀐다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 사안이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측근 비서관들, 뭐 3인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교체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인위적 인적 쇄신보다는 어떤 소통 행보를 활성화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신정기자회견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해서 어떻게든 이 정국을 돌파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김기춘 실장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고, 뭐 이미 실장께서는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 뭐 대통령한테 어쨌든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김영한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는 뭐 결국은 김기춘 실장을 안고 뛰어내는 논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실장 자체의 어떤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긴 사실이죠. 정윤회 파동에서 이미 청와대가 기강회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속에 있는 수석이 실장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실장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국민 스스로가 좀 의문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내일 이제 비서실의 이런 항명 사태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이번 김영한 수석 사태는 군대로 치면 총살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는 거는 대통령을 사령관으로 하는 일종의 군대인데, 이 심각성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기춘 수석은 보면은 사심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가고 싶은데도 대통령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꼭 필요하다, 쓰겠다고 싶으면 해법은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한테 로열티도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쓰지 말고 친박들 있잖아요. 인력 풀은 좁은데 그 좁은 상황 하에서도 최대한 대통령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들을 청와대도 불러서 그렇게 친정체제를 청와대로 구축을 하는 게 해법이다. 못 자르면 친박들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친박들은 바깥에서 떠들지 말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과 같이 이 5년을 같이 한다, 이런 각오로 지금 나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1살에 남의 옷을 입고 남의 이름을 가지고 남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호미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아무리 생각하지 말라 해도 생각 안 해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북한에서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기초의학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김소연 박사입니다. 6.25 전쟁 속에서 김 박사의 어머니는 2살 난 딸을 얻고 북으로 넘어갔으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나와 특수공작원 훈련까지 받았던 김소연 박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던데요. 어쩌다 양평에 내려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그리도 양평은 대한민국에서 예. 아주 청정 지역으로 살기 좋은 곳이고 예. 특히나 물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예. 예,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만 20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200명 의사 중에서 실제로 김일성을 진찰하고 뭐 투약하고 주사를 놔주는 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 정도는 됩니다. 아, 그러나, 20명. 예,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투약하고 진찰하고 치료하면은 기초의학은 다 죽어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투약하고 진찰까지 가기 전에 면역력을 키워주고 예방을 하는 게 주요. 그렇죠.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김일성만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드문데요. 거의 뭐 중국의 진시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렸는데 진시 황도 말년에 뭐 선남 선녀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도 뭐 120세까지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뭐 어떤 특별한 비방을 연구를 시켰다는데요. 뭐 재밌는 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뭐 중요한 거라고 보다 예. 여자처럼 병에 걸리지 않아야 노화가 빨리 안 되니까 그 예방하는 차원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워놨고 그다음에 김일성의 기본의 시작은 참 우리들 생각할 때도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체 사상과 아울러서 주체 이야기라는 거를 만들어내라 완성하라 하는 이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 뒤에 숨은 것이 김일성의 120세 프로젝트가 충성심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했지만 뒤에 숨은 연막을 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비법이라고 하면은 무슨 참새 목털로 그렇죠. 뭐 이불과 담요를 만들어서 김일성이 덮고 잤다. 네, 그 김일성 생일 70돌 때 그 어떤 노인이 그게 어떤 북한에서 충성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로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육이라고 해서 참새 고기가 원래 약이 돼서 진시황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작육 고기를 이제 그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에게 먹이면 약이 됩니다. 예. 이미 전에 김일성도 작육 고기를 많이 먹여온다고 해서 참새를 잡게 이런 거를 몰래 진행돼 왔댔는데 그 충성의 열도가 아주 부풀어 있는 그 노인이 뭐 100만 마리를 잡아서 목털만 깃털만 떼가지고 영주 이불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와갖고 이제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때는 이제 그 선물을 드려서 충성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다 하나의 어떤 연출과 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봤어요. 김일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였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참새 목털이라고 해봐야 고이털보다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죠. 먼지 입자하고 같은 고이털보다 더 좋은 게 참새 목털인데 예. 100만 마리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0.01g도 안 되니까 예. 100만 마리를 해서 이제 부풀어 갖고 이제 한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이가 아주 뭐 귀하고 비싼 영양식만 먹은 게 아니고 또 뭐 이 된장국을 좋아했다면서요?
이런 발효 음식을 이제 많이 좋아했어요. 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지지도 갈 때는 이런 토속적인 된장을 들고서 이제 된장통을 들고 다녔군요. 예, 뒤에 이제 수행원들이 들고 가야 될 처지까지로 된장의 매니아였었어요. 예, 된장은 몸에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뭐 김일성의 아주 특별한 건강법 중에는 젊은 청년의 피를 뽑아서 자기 몸에 수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을 그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이념적인 차이라고 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초의학이 아닌 임상의학에서 자기들도 충성심을 발휘해야 되니까 젊어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수요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친위대 결사대라는 청년들이 이제 그걸 김정일이가 친위대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다가 하면은 이들은 친위대 결사대에 갈 때는 총과 뭐 이걸로 밀고 이렇게 막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혈로서 친위하고 결사를 한다 이런 표징으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기초연구원에서 넣어가지고 같은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인간 사육이나 같다고 보면 되겠죠. 처음부터 데려올 때 혈액형과 피부, 뭐 조직, 세포 이거 다 맞아야 되니까 DNA의 90%는 맞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양육을 시켜갖고 그의 피를 빼서 신장 투석에 하는 원리로 이용해서 자기 피를 꺼내갖고 걸러서 놓는다고도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모든 거를 다 기초에서 연구해가고 임상에서 올려가도 본인이 오케이 해야만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본인이 이것만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혹시 김일성의 건강법을 흉내낼 사람이 있을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의 피를 노인이 수혈 받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네, 좋지를 않아요. 잘못하면 질병이 옮아올 수 있고. 질병이 옮아올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잠재해서 저기 멀리 있던 애가 살아서 도와서 이제 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김일성의 그 목 뒤에 있는 근종이란 거 있잖아요. 예, 혹이 있었죠. 혹이 조그맣게 근종에서 그거는 자라지 않는다고 섬유종 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니까 섬유낭종처럼 커진 거예요. 수혈에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만수무강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화, 성적 기능을 중성화시키는 주사를 맞았다면서요? 네, 거기에 뭐 다는 아니고요.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소약을 하고 들어가서 맞는데 본인이 알고는 못 맞죠. 절대적으로 백신이라고 하고 맞고 들어갑니다. 예방 백신이다? 백신이라고 하고 맞고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습니다. 이거는 언니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생활적이가 아니고 인체의 밸런스 중에서 호르몬이 제일 업앤다운을 잘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락을 시켜놓는 거예요. 오직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다른 사생활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약물 주사로 옛날 왕궁에서 근무했던 내시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예방 접종이다 하고 속이고 주사를 놨다는데 그게 중성화시키는 주사인 줄 어떻게 알게 됐고 그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아무리 생각하지 말라 해도 생각 안 해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변질된 그 혁명가 딱지를 변절자 딱지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뭐 고문도 당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거기서 있을 때 고문도 당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중성화 주사를 받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이제 그 비밀 그 문서고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파트장 저희 같은 그 책임자들만 들어가고 그 넘버를 비밀 그거를 받아요. 패스포드를 받아서 들어가서 연구 결과들을 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다른 애들한테 주사 맞아는 차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차트가 보니까 그러한 약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고 이거를 폭로는 했으면 아마 제가 죽었을 거죠. 내 몸속에서 나 혼자만 반항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김일성이 만수무강 연구소를 차려놓고 그 수많은 연구를 해가면서 120살까지 살려는 목표를 세웠는데 김일성이는 그 묘향산 별장에서 심근경색으로 만 82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으로도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것이군요. 아, 당연하죠. 돈과 권력으로 절대 못 산다는 거를 밝혀줬고, 예.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아지는 건강관리는 없습니다. 제한성이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말 주어진 운명대로 산다고 하고 하는 거지, 아무리 무슨 무소불위 권력자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건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1949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2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북으로 넘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시에는 그렇게 대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화여전 국문과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엘리트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 애 아빠, 이게 김소연 박사의 아빠와 헤어져서 그 2살 난 딸을 업고 북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도요. 글쎄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뵈라고 할 때는 그 유언을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남길 때는 제가 처음으로 39살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막 사랑해서 아니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있나요? 나는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당히 사랑하는 줄 알고 정말 죽을 길을 다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때 저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종실 부인이 아니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얻고 상을 치우러 가니까 거기 종실 부인이 계셨대요. 아하, 그때까지 몰랐구나. 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결혼을 한 번 했댔지만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갔다는 거죠. 그건 우리 고모의 말이에요. 우리 고모님도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전에. 근데 가니까 있으니까 그때는 종실 부인이 계실 때는 애 나면은 그 부인의 애라면서요. 보조개 거기에 올린다면서요. 우리 엄마 아이는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 그 부인이 나를 얻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뺏길까봐 우리 엄마의 모성애로서 저를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말은 우리 할머니 애갓집에 간다고 가고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전공기자로 태양에 들어가시긴 가셨대요. 그건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 요 분이 이제 그 어머니신데요. 어머니가 이제 2살 때 자기가 사귀어서 애까지 낳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배신감도 느꼈겠죠.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 또 애를 뺏길 거라는 두려움도 이건 제 상상력인데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북으로 넘어갔는데 북에서 방송국 아나운서까지 했는데 숙청을 당해서 뭐 탄광으로 쫓겨갔다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전쟁 시기에 가셔서 그 모란봉 지하방송국 방송 라디오 방송국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기억도 있고 이제 지하에서 하는 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그때는 이제 그 제일 먼저 언론인 문화인들을 혁명한 노동계급화 시키는 그 정책적인 거죠. 북한이 김일성으로 무장하려고 그럴 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편입해야 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한다고 한 게 첫째적인 죄였고 그다음에 안 한 그거를 한번 걸려들고 있는 찰나에 우리 애갓집이 그 지금 김일성이가 손들고 있는 만수리의 그 동상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평양시 중구역 창정리 100번지인데 그게 저희 외갓집이에요. 한옥이 있던 걸 다 걸고 이제 그렇게 내쫓고 했는데 그 토지 문서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어느 날 왜 이거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거 정치적으로 무장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냐고 우리 집을 펄컥 다 뒤지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째적으로 어제 또 들킨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할아버님이 기독교 장로님이셨어요. 이게 다 얽히고 걸치니까 여러 가지 반동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노예교육은 받으면서 왜
혁명 공산주의 교육은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문제로 걸려가고 탄광으로 숙청돼 가는 거죠. 예. 거기 또 그것도 그냥 숙청돼 가는 게 아니고 종파 분자를 반혁명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벌리는 게 내각 결정 149호예요. 예. 그 149호에 도장을 찍으면 절대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찝어서 보내는 건 죽으러 이제 그냥 보내는 거나 같은 거니까 저 어머니는 저까지는 데리고 못 간 거죠. 이제 어머니가 탄광으로 쫓겨갈 때 우리 김 박사를 아주 친한 친구의 집에 이 몰래 이제 입적을 시켜버리고 가셨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 여학교 동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렇게 11살 때죠. 11살 때. 예. 그래서 9살부터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아. 내 이름을 버리게 하고 미리 이제 예감을 우리 어머니가 그 중앙당 검열 받고 막 사상검도 받고 하니까 그 기운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도장까지 받는 순간까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이름을 부르는 거 소연아 부르는 거 안 봐야 되는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받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 이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서류상 입양이 아닌 그 사람의 있던 이 아이 이름에 내가 그대로 가서 심어진 거죠. 예. 그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초의학 책임연구원이면 북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글쎄요, 탈북의 결심이라는 거는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정체성을 조금 심어줬잖아요. 예. 돌아갈 때. 그러니까, 그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점점 저는 나이가 40대 불혹의 나이가 되면서 이자 같은 여성이 아닌 몸으로 돼버렸잖아요. 예. 제가. 아니, 주사만 멈추면 다시 성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놔주니까. 오래 맞으면. 그럼요. 그때는 여자든 남자든 아닌 상황에서 살면서 나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하면서 아주 좀 뭐랄까 도외시하는 감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다명령에 충실하던 나가 인간적인 면을 좀 발휘를 했죠. 말하자면 나이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이런 식으로 좀 반항을 하니까 끌려가죠. 네. 단 한마디에 끌려간 거예요. 결혼을 몇 살 때 하셨죠? 이게 초혼인데요. 참, 40. 결혼이요? 예. 52살이에요. 52살에 초혼을 하셨군요. 예. 그럼 지금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죠? 15년간. 15년. 예. 마침 남편분이 이 옆에 계신데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두 분, 우리 둘이는 뭐 어떻게 환자와 의사라고 할까요? 뭐 그래서 잠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온다고 해서 왔다가 만났습니다. 예, 이 환자와 이 의사로서 만났다가 필이 꽂혔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의도를 갖고 이 진료소에 갔습니까? 그 의도는 조금 있었고, 제가 이제 베트남전에서 우측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뭐 불편했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그 TV 화면을 보는 순간, 내가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갔더니만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어떤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거기서 내 자신이 한 3초 동안 호흡이 정지됐었어요. 정말. 그것이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한 3초 동안 정지됐다가 치료를 한 몇 번 받고서 다리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며칠 내에 그냥 이렇게
다리가 좋아졌어요. 예. 우리 김소연 박사께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집에다가 가양주를 특별히 좀 담근다고 하는데요.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요 술은 무슨 술이죠? 대왕보소술이라고요. 네. 이건 가양주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건강을 위한 술이에요. 예. 물론 이제 뭐 내려서 하는 술이 아니라 약술로서.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대양보소이라는 술이고,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간이 술 먹으면 나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을 위해서 만든 술이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초속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초속잠 술인데 이거는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콜린이라는 물질이 여기에 예. 아주 치매를 예방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복숭아로 만드는 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폐질환에 좋은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한 잔씩 술을 원래 못 하시는 분이라도 예. 제가 이제 조금씩 드리면 술도 잘만 드시면 약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드시고 내요. 이제 아내가 만든 술을 좀 가끔 맛보셨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따라서 먹으라고. 저는 일부러 술을 먹어본 적은 없고, 예. 이 술이 어디에 좋으니까 예. 조금 먹어봐라 하면은 아마 그 술을 저를 통해서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평양에서는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또 만수무강연구소에서 기초의학 책임연구원을 하셨고 한국에 와서 또 한의학 대학원을 다니셨고 미국에 가서 또 8년 동안 이 건강과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에 가서는 통합의학을 했어요. 예, 통합의학, 예. 이 한방과 양학의 통합의학을 예,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만수무강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좀 실천해야 될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실천해야 될 걸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지키자. 또 수면에서 깨는 시간, 깼다면은 깨서 바로 이렇게 활동하지 말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고 막 이렇게 기지개 펴고 하다가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끝으로서 눈을 좀 깨워주고. 이렇게 손끝 박수를 치면 건강에 좋습니까?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그마한 세포들, 여기 미소순환이 되기 예. 때문에 예. 세포를 깨워주는데 특히나 이 눈시력을 깨워주는 데가 좋고요. 예. 이 손끝 박수는 상당히 유리한 게 많아요. 간도 좋게 하고요. 예. 또 치매도 또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이게 좋은 박수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잠자면서 어깨가 다 강직하고 있었잖아요. 경직돼 있죠. 경직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어깨를 하기 위한 손목 박수. 손목 박수. 이것도 어깨를 우리 치고서 일어나시고 하면 좋으면서 항상 요 두 개만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요란하게 박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만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아마 몸의 이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뇌혈류가 잘 돌아가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요즘에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한 몇십 년, 거의 50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소 포화도만 많으면 절대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움직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김일성 만수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김소연 박사로부터 그의 기구한 삶과 김일성의 독특한 건강법 들어봤습니다. 김소연 박사는 건강이란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곳곳에 눈이 내리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보온에는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약한 눈발은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요. 강원 일부에만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도 곧 그치겠고요. 점차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도 영동과 일부 영남, 전남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계속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서울 낮 기온 2도, 대구 6도, 대전 4도에 머물면서 활동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워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의정부 아파트 4개동에서 발생한 도미노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작 1m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아파트들은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는데요.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로 참사를 빚은 것입니다. 논설 주간의 세상 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